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료정보 보안의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의료정보하고 그 사생활에 대한 침해 또는 생활 보장, 그다음에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생활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 보장은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사생활 보전은 미국에서 1890년도 입법과 판례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이는 개인의 존엄성에 사상적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또는 사적 공간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는 그 개념으로 미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의료 정보와 사생활의 보장. 사생활의 보장이 의료 정보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보라는 거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제 의사가 환자를 이제 진료를 보고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행위 전 단계에 걸쳐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서 분석된 종합된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 모든 게 의료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봤을 때 그 자료 또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 연구를 하죠. 이때 그 포함된 그런 정보들까지도 의료 정보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즉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정의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제 환자의 진료 전체 모든 과정에 포함된 모든 자료라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 행위라든지 그 치료 경과에 따른 면밀한 이제 여러 가지 관찰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러한 의료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사람의 가족력이라든지, 즉, 가족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라든지, 이 사람이 과거에 앓았던 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약물에 중독이 됐다라든지, 뭐, 기타 뭐 성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사람한테 굉장히 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의료 정보에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의료 정보가 만약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어, 이제 환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는 이제 개인 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정신적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유명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정보에 관한 사생활 보장 문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측면으로 보면 의료 정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입력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생길 때 환자에 대한 어떤 진료라든지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고의나 과실로 잘못 입력돼 있는 정보로 인해서 중대한 차질이,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역시 환자의 측면에서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등등 이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또한 의료 정보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나 중요성이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이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정보의 노출은 굉장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초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정보의 개념과 의료정보가 노출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봤는데요. 또 한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의료정보와 그 사생활의 보장에 대한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의료정보에 관한 사생활 대상으로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의료정보, 즉, 의료정보는 사생활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는 그 얘기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의료 정보의 관계가 있는데 공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 대한 그 관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정보를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공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의료 정보와 사적 비밀 보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적 비밀 보장이라 하면 이제 직업적 행위의 윤리적 초석이 되는 것으로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즉 의료인 및 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그 직무를 가지신 분들은 직업적 윤리의 기본이 결론은 비밀이 지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 비밀에 대한 보장은 또한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타인의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타인의 정보를 이제 환자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환자의 정보를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적 비밀 보장이라는 것은 이제 즉 의료 행위 고유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각종 이제 의료 부분의 윤리 강령에 이제 기도 한데 주로 이제 의사들이 이제 하는 그 선언, 히포크라테스 선언 등 이런 각종 의료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는 환자와 관련된 사항의 사적 비밀 보장은 의료행위 고유의 특성이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환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사적 비밀에 대한 거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사적 비밀 보장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자와 의료진과 환자 간에 어떤 이제 신뢰 관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이 돼야지만 어떤 신뢰를 가지고 환자는 이제 자기의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효과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형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의료 행위를 의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어,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사적 비밀이 이제 정보화 추세가 이제 급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대부분이 이제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의료 정보도 보면은 이제 EMR 시스템으로 이제 거의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한쪽의 측면으로는 이런 이제 그 시스템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유출로 인해서 그 사생활의 침해 발생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정보화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유출된 그 문제 소지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 또한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관리 정책을 둬서 어, 이런 진료 기록이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이제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이런 이제 개인 정보의 침해로 인해서 사생활을 침해되는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자, 새로운 정보 처리의 부작용만으로 인해서만 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시스템으로 우리가 EMR 시스템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이제 OCS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 진료를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는 의료 정보 자체의 민감성이 이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보 가치의 심화와 업무의 전문화, 그 다음에 분업화로 인한 정보 공유도의 증가, 질병 개념의 확대와 진단, 치료 기술의 발달,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정보 처리의 그 정보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 여기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정보 자체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EMR이라든지 OCS,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분업화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진료를 하죠. 근데 이런 공유를 한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건, 볼 수 있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한 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동영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 발췌를 해놨는데 제목이 뭐냐면 응급실에 연예인 왔어 라고 이제 카톡 보낸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 병원에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종사를 하고 있으면 이 환자의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유출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그 슬라이스의 도표는 개인정보의 침해 형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을 보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내용이 부정확하다. 그 다음에 수집 목적이 불명확하다. 그 다음에 오남용인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그 다음에 비공개주의. 그 다음에 개인 권리를 외면한다. 이렇게 크게 6가지, 7가지에 대한 부분이 침해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도한 정보를 수집을 했다.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요구되는 수준은 뭐냐면 개인의 식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정보만 수집을 해야 되고 이러한 수집할 때 공정하고 적합한 수단으로 의해서 수집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집이 되면 결론은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의 부정확이라는 얘기는 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정확하게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성을 유지를 하면서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불명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의 그 수집 목적은
명시를 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이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도표를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침해 형태에 들어가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그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정도의 요구 수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의료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정보의 비밀 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중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대중성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 저명 이사라든지 어떤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 인사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나 치료 내용 등이 간단한 형태로 대중에게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언론으로 보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제 이 개인, 즉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러한 발표는 비밀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 정치인 또는 연예인과 같은 인물에 대해 대중이 알 권리가 인정된다 하면 반대로 정보 제공의 의무는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즉 이거에 대한 어, 자기 상태에 대한 게 이제 대중한테 발표되는 거에 대한 선택은 역시 환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즉 대중이 알고자 하고 싶은데 환자가 거부를 하면 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밀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자, 다음은 비밀 유지와 제3자 지불 집단, 즉 보험회사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3자 지불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진료의 내용이 의무 기록에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이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의료인이 이제 진료를 볼 때 이제 환자에 대한 사항은 이제 기록에 이제 차트에 기록을 하겠죠. 근데 이제 모든 부분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록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저희가 이제 그 청구를 하면 이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제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진료비 청구 및 명세서 기재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 성명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표준 질병사인 그 분류표에서 질병 코드라든지 임상 진단명이라든지 치료에 사용된 약품명과 뭐 혈액, 진료 재료, 수술 및 각종 시술명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밝히지 않거나 주민번호를 확실히 알려주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어떤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때 이쪽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제 의료 정보를 행정 직원을 통해서 이제 보험업자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사무 직원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의료 정보의 비밀 노출이 이제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보험회사의 그 의료 정보의 노출 그 부분이 이제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에 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사적 비밀 보장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네 번째 사적 비밀 보장이란 결론은 환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환자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의료인의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을 봤을 때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의료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각각의 영역으로 이제 세분화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면은 세분화된 영역별로 이제 더 많은 인력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한 명의 환자의 의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무려 100명이나 된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는 규모가 크고 진료 수준이 높은 뭐 3차 종합병원 의료기관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한 이제 그 사적 비밀 보장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간의 관계를 보면 상충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큰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더욱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어, 더 크고 좋은 의료 수준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 하면 역시 반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 사적 비밀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이 어, 침해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즉 전문적인 의료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인이라 하는 그런 범위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둘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나름대로 직업적인 윤리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의료인들을 보조하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계약직이거나 어떤 이제 간단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윤리 강령이 설정되어지지 않고 개인적인 이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의료정보의 불법 수집에 관련돼서 보겠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불법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수집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또는 수집이 금지된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우리는 의료정보 불법 수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불법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이제 불법 수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사생활 침해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정보의 불법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이 된 의료정보를 이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이제 일부를 이제 좀 빼는 거죠. 이렇게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환자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치료를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제 잘못된 판단이거나 잘못된 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의료정보의 불법 이용에 대한 부분은 의료정보를 권한 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생활 관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이제 현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산업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난 그런 사례가 미국에 있는데 1972년 토머스 이글턴 상원 의원이 이제 자신이 우울증으로 전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후에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에서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영상은 나중에 강의 후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의료 윤리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이 윤리라 하면 이제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도덕 규범이 되는 원리로 법규 이전에부터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즉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진료 내용의 비밀 보장이라 하면 결론은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 관련 법이 되게 많이 있지만 법 이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또한 의료기관에 이제 종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켜야 된 이런 도리라고 생각하시고 종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도표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서부터 해가지고 뭐 협회의 윤리 원칙, 뭐 환자 권리 장점, 뭐 어떤 리스본에 대한 선언, 우리나라의 뭐 대한의학 협회 윤리 의사 윤리 강령, 한국 병원 윤리 강령,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프랑스 의료 윤리 헌장, 뭐 이렇게 수많은 선서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사적 비밀 보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히포크라스 선서에 보면은 치료하는 도중에 혹은 치료하는 관계없이 환자의 생활에 대해 내가 보고 들을지도 모르는 일 중에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남에게 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선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시죠. 굉장히 이제 환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그 비밀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비밀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항상 마음에 가지시고 업무에 종사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자, 일곱 번째 한국의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밀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얘기는 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지정해놨고 이제 관리됐다라는 그 법률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돼서는 정부의 이제 전산화, 정보 시스템이 된 이후에 이 법이 생겼겠죠. 여기에 맞게끔 이제 다양한 이걸 대체하기 위한 법률이 이제 생성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해 정도만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 이제 의료 정보의 부호와 보안 방법.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의료 정보를 주로 이제 어떤 수기라든지 기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리를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OCS라든지 EMR이라든지 이런 정보화로 저희가 이제 의료 정보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점에서 저희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정보 보안의 인식이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의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당하는 이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 보안 인식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이제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허용된 사용자만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이제 어떤 이제 그 관리적인 정책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법적인 접근에 대한 이제 정의인데 보호해야 할 각각의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을 명백하게 이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의료 정보의 접근과 사용 권한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게 잘 정의가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에 의한 접근도 역시 잘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진료 내용의 접근 권한을 하셨다 하더라도 환자의 어느 정도까지 열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진료 내용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도에 따라 진료 내용을 구분을 하고 각 내용별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이러한 정책을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제 그 보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든 건데, 어, 예를 들어서 환자 관련 정보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급비사항이다 이거죠. 이 급비사항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진료 내용, 그 다음에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성에 관련된 내용, 뭐 어떤 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이 사람의 생활 형태라든지 이런 등등 극비로 다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1단계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민감한 정보라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된 정보, 이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 3단계는 기밀사항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사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밀이 아닌 뭐 이런 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차등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정해놓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